오픈된 미디어 리터러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터넷이 정보 취득, 편집, 복사, 배포에 있어서 되게 유용한 도구가 됐는데요. 이 같은 장점이 신상 털기, 불링, 가짜 뉴스, 개인정보 유출, 불법 촬영물 유통 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심화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도구가 됐죠. 그래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이제 저희 규제론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의 정보 규제는 형평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이제 가능하게 했던 기회 평등을 차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소외됐던 사회적 약자를 또 인터넷에서도 또다시 소외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 오픈넷이 이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이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뭘까 그냥 고민을 하다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다시 한번 좀 심화시켜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기획하게 됐어요. 매월 한 차례 강의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로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로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정현성 교수님을 모시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에 대해서 제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강의는 1시간 3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강의가 끝나고 30분 동안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웨비나로 진행되고 있어서 교수님의 강의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은 수강 신청하신 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모시고 직접 교수님의 소개를 듣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픈넷 활동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홈페이지 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강연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기 블로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는 제 앞부분에 여기 있는 맨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여기 제 소개한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저희 대학의 자율연구소로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를 2019년 가을에 만들어서 저희 대학의 여러 학제적인 그런 교수님들과 함께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또 대학원을 작년 2학기부터 디지털 미디어 교육 전공을 저희 대학에 만들어서 지금 2학기째 학생들을 받아서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도 변화하고 있고, 또 미디어 리터러시도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가면서 연구 주제들이라든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육이나 정책들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자세한 내용은 이걸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까요? 네. 오늘 저한테 주신 주제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입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고요.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 쉽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뭐 구글, 네이버 이런 곳에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한 2년 전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가요? 라는 걸 쳐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콘텐츠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사례들 알려주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책들도 최근에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또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조금 제가 이렇게 물러서서 이렇게 보면 저거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 아주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그 예를 들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미디어 제작 활동,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활동 이런 것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좀 여는 강의를 제안을 받아서 제가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 이게 사실 되게 고심해서 제목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비판적 사고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작동되는 원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미디어의 언어를 구성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미디어가 놓여 있는 환경이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맥락, 제도, 아니면 어떤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 이런 것이든, 물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실천을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물론 배워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지만 미디어 기술이나 어떤 사용 방법을 배워서 어떤 창의적인 표현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그것 자체가 미디어 리터러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좀 퀴즈를 가지고 시작하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세상에 대한 나의 지각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잠깐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해서요. 채팅창에다가 혹시 드리면 보실 수 있는 걸까요? 모두에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선생님. 네, 지금 이렇게 갔죠. 그래서 네네. 잠깐 이게 5문제가 있습니다. 퀴즈. 자,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을 여는 퀴즈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게 궁금한데요. 5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문항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답을 100% 알기가 어려운 걸로 일부러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다 맞추시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라인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문항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생각하실 건 없기 때문에 한 1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같이 볼게요. 지난 10년간 사고 사망자 수의 변화는 우리나라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자, 셋 중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를 OECD 국가들의 세율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비슷한 수준이다, 낮은 편이다. 이 셋 중에 고르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제 문제를 읽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찾아보고 그러지 마세요. 자, SNS에서 사진과 이름을 훔쳐서 타인 행세를 할 시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자, 네 번째. 화교들은 화교 특별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다.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생긴다.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자, 어디선가 보신 것 같죠? 네. 자, 답을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신지 제가 보겠습니다. 자, 19분 지금 답하셨거든요. 지금 전체 몇 분이 들어와 계실까요? 아직 26분 들어와 네, 계세요. 네,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예, 이거 다 정답 맞추신다고 해서 뭐 상위 가는 거는 아닙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딱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속으로 10초를 셀게요. 답을 하시는 동안에 말씀드리면, 참고로 제가 1학년 저희 대학 교양 강의로 디지털 매체와 의사소통이라는 강의를 하는데요. 3월 첫 주에 학생들이 풀었던 퀴즈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겸 해서요. 네. 학생들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답을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단을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퀴즈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20분 하셨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일단은 여기 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또 누가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지난 10년간 사고 사망자 수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다 이렇게 딱 나왔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인데 그것까지 답을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를 OECD 국가들의 세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 니다가 지금 되게 절대적으로 많았고 한 3분의 1 정도는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SNS에서 사진과 이름을 훔쳐서 타인 행세를 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3분의 2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화교 특별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사실이 아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정답을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자, 답은요. 자,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한테 드린 건 좀 요약 버전이었고요. 이게 답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들은 나중에 후반부에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 사는 팩트체크 센터의 정은영 센터장님도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에서부터 판단 유보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을 오늘 드릴 거는 팩트 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드리고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여기에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이런 하나의 질문들 이거는 답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들이죠. 예.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세상에 대한 질문에는 답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퀴즈가 가능한 한계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1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가 답입니다. 자, 관련된 것은 나중에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팩트체크 넷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 골랐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단순 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질문이 사고 사망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보시면 음. 2017년 이후로 최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거나 2017년 이후 최근 조금 이렇게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사고 사망자의 감소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감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때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보면 조금 이제 늘어난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질문의 의도는 사고 사망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어디서 얻으셨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고 사망에 대해서 내가 꽂혀 있는 게 산업재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따라서 답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미디어에서 주로 사고 보도를 좀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망 사고 일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뉴스들을 미디어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부정적인 편향의 신념이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3번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 사회 안전망은 강화되고 있어라는 긍정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도 나의 신념, 그다음에 내가 평소에 보고 있는 어떤 정보의 소스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답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OECD 국가들의 세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요약해 드리면 이게 보유세 실효세율과 그다음 부동산 거래세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의도는 이것도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최근에 종부세나 이런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불만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세목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세금이 높다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나라의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율이 낮다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사실 우리의 바람이 실제 법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는 행위 자체는 초상권 침해이지만 그것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송혜교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사진으로 막 인스타그램 활동을 해도 저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도용한 계정으로 제가 돈을 벌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 법이라는 게 오묘하죠? 네, 재밌으신가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의 질문 의도는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 처벌의 문제는 사실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신념이 곧 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좀 짐작하셨겠지만 사실은 이제 화교만을 위한 전형이 아니라 외국인 지원자 중에 화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워낙 입시에 특히 의대 입시는 굉장히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특히 문제가 됐었던 대학이 이 대학이었었는데 그나마도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뭔가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분노가 막 표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게 우리가 단순하게 팩트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고요. 마지막은 이제 맞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찾아보셨나 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울증 약 먹으면 취업에 제약이 생기지 않는 게 맞고요. 법적으로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병력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는 쓰지 않았지만 특수 직종, 예를 들어서 경찰, 소방관, 의사 등의 경우에도 단순한 항우울제 복용은 채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직업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인 경우에는 아마 걸러내는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팩트풀니스 책 많이 베스트셀러였고 뭐 세바시에서도 그 책의 공저자인 분의 이렇게 모셔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세바시뿐만 아니라 워낙 테드 강연으로 유명했었던 책이었는데 여기 관련해서 여기 링크를 보시면 여기서도 퀴즈 여긴 10개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실 수 있는 본인이 패자라고 생각하시면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우리가 팩트를 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점수 몇 점이셨나요? 자, 5점 만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인간의 지각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한다면 사실 나도 불완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완전하고 우리 두뇌 구조가 워낙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랬구나 하고 쉽게 어쩌면 더 인지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쩌면 이론의 힘이고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가 여러분들의 정보 판단에 작용을 했을지 그리고 보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기 중간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필요, 목표, 흥미, 신념, 태도 등등등 이런 것들 중에 어떤 필터를 조정해야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성찰하는데 우리가 이론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가서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 무슨 말일까요?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은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요. 중고등학교 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았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특히 이제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전공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어필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뭐 그 입학 면접 시험 볼 때 경민교대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과연 무엇일까? 어느 정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까? 이것은 맥락 속에서 저도 계속 돌아보게 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쉽게 어떻게 풀면 좋을까를 되게 몇 년간 고민을 하다가 요즘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다닙니다. 미디어는요, 말을 하는 주체입니다. 미디어는 자기 말을 해요. 남의 말을 중간에 이렇게
잘 그 보존을 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주체가 아니고요. 남이 말하는 거를 잘 들어서 자기가 관점으로 소화를 해서 그다음에 자기 말을 해 주는 주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이 영향력이 없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영향력이 많아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어야 되는 이유는 미디어가 영향력이 있는 주체이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주체라는 거. 그래서 미디어의 말귀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디어가 하는 말,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담론이라고 하죠.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사회의 집단적인 가치가 반영된 말을 담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미디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 대상, 사회적인 현상, 사건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의미를 구성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르게 의미가 구성될 수도 있었다. 만약에 다른 주체였다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더 많은 정보가 있었다면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맥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우리는 필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 여과에 영향을 미치는 필터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디어 정보의 사실 여부라든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 없이 가려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저한테 그저께도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5.18 과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1980년대의 미디어 상황과 지금 현재 미디어 상황을 비교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5.18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의뢰가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되고 오해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부터 그런 인터뷰는 제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사학자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미디어 전공하신 분 중에도 미디어 역사를 다루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될 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1학년 교양 강의에서 그 했었던 퀴즈를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전에 이런 질문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풀어보신 퀴즈는 두 번째 시간에 같이 했고요. 첫 번째 시간에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는 이런 5가지 질문을 제가 스레드에 이렇게 꿰가지고 학생들끼리 서로 인터뷰를 하게 했었습니다. 4~5명씩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지금 현재 무슨 관심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출처에 가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지 그중에 봤던 것 중에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 좀 적어보자. 그다음에 그것이 되게 괜찮은 정보였다라고 판단하는데 나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겪어서 이제 왜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5번째는 내가 받아들인 그 정보와 관련해서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대화하는 상대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립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 출처를 통해서 물어보고 있냐 했더니 막연하게 네이버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어느 채널 그다음 무슨 컨텐츠 여기까지 간 학생들은 매우 드물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자기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가 정보를 받아들였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는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냥 부모님과 대화한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 5번 질문을 잘 보시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너 그 잘못 알고 있었어. 너는 조금 더 알려면 요거 더 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냐 했더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물론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었던 우리 활동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현 선생님은 팩트 체크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팩트 체크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너무 많이 팩트 체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유치원생들한테도 팩트 체크하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교육에 만들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팩트 체크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고 워크숍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서 '아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저널리스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미디어 정보의 팩트 체크는 중요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양한 출처에서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사건, 대상,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팩트 체크가 곧 미디어 리터러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팩트 체크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라 정보 리터러시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미디어 리터러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죠? 미디어가 하는 말을 비판적으로 잘 받아들여. 왜 저렇게 말하지? 어떤 관점에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사실을 말하는 의도가 뭐지? 콕 집어서 저 사실을 말하는 의도가 뭐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문해력으로 가볼게요. 이거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인포메이션 리터러스인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의 초기 그 사파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저는 요즘 또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다 알죠? 그러면 저는 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했습니다. 어느 왕국에 새 옷을 좋아하는 호화로운 임금님이 살고 있었는데요. 자,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습니다. 왕실에서 근무하는 2명의 재봉사가 임금님을 만난 자리에서 근사한 옷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거짓말이었어요. 하도 너무 이렇게 사치를 많이 하는 그런 임금님이었기 때문에 좋은 옷이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다 막 이렇게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임금님은 어쨌든 이게 너무 좋은 옷이라고 속아서 이제 이거를 다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길거리에 행진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임금님 멋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아이만이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안데르센의 작품이고요. 수십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그런 이제 고전이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요. 자,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쓰셔도 되고요. 자,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활동을 우리가 좀 해본다고 하면 작품 속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작품 속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작품 속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마지막으로 작품 속 사건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널리스트들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이해를 나름대로 해서 진실을 보도를 했다고 할 텐데 우리가 그 보도된 것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면 팩트 체크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좀 어려우신가요? 뭐가 더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 임금님이 지배하던 이 왕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었나? 어, 어떤 언론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나? 어떤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고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나? 자, 어른들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미디어 보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 리터러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은 국제도서관협회에서도 가짜뉴스 판별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에서 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출처를 고려하세요. 기사 제목 이상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바이라인 같은 것들 찾아보고 요즘은 그 기자들의 과거에 썼었던
뉴스 이력들을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분이 좋은 기사를 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과거에 썼었던 것들을 저는 좀 찾아서 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또 팔로우하고 있는 기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기자분이 취재를 하셨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거 자료가 정확한지, 기사의 날짜, 그래서 오늘 날짜로부터 이게 최신 정보인지 아니면 한 2, 3년 전에 있었던 거를 마치 새 것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농담인지, 그다음에 나 자신의 선입견,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거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 저는 사실 최근에 아까 학생들한테 뭐에 관심이 있나요?라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을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무슨 책을 봐야 되고 어떤 강연을 찾아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실에서 했던 얘기는, 팩트 체크 중요하지만 뉴스 하나하나만 따라다니지 말고 전문가의 강연을 찾아서 들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긴급하게 조직을 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3일간의 집중 세미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찾아서 듣기도 했었고 학생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팩트 체킹 웹사이트가 이거 말고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서 혹시 팩트 체크가 됐는지 먼저 찾아보는 것, 이것이 내가 팩트 체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까 벌거벗은 임금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다, 재봉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 인터뷰를 해봤다, 이런 보도들이 막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사실만 나열하면 그것이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전형적인 따옴표 저널리즘이 되겠죠. 근데 따옴표 저널리즘은 사실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맥락에서 뛰어나와서 띄엄띄엄 있는 그 정보들은 오히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고, 왜 그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면의 진실을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바로 그 점에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주어진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전달하는 미디어의 기제에 대해서, 틱톡이 전달하는 방식, 인스타그램이 말을 하는 방식, 유튜브가 말을 하는 방식, 블로그가 말을 하는 방식, 뭐 정부기관의 웹사이트가 말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잖아요. 똑같이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요즘 다시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건 언론에 보도된 기사 하나가 메시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예를 들어서 틱톡으로 전달이 되었느냐, 만약에 마셜 맥런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형식 자체,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보 리터러시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왔습니다. 사춘기의 반항에 대해서,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교육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왜 사춘기가 되면 반항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하고 아이들을 훈육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춘기의 반항 이렇게 검색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얻어낸 미디어 정보의 사실 여부, 신뢰성, 타당성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보 리터러시는 어떻게 작동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사춘기 반항 이렇게 딱 찾아봤더니 제가 여기 옆에 정보 따져보기라고 했어요. 이게 했더니 이게 많이 뜨는 거예요. 사춘기 반항 이유는 따로 있다. 피처링 김북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 그다음에 이게 2021년 7월 22일이었는데 제가 사실 이거 검색했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쯤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신 정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이게 유튜브 채널이 떴는데 교육 대기자 TV라는 게 떴어요. 교수님,
교수님, 저 뭔가 지금 마이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들리시나요? 네, 이제 됐어요. 네. 아, 그 이게 교육 대기자 TV 거기에서 딱 거기 다음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들리시죠? 네. 네, 네, 지금 들려요. 이게 가끔씩 이게 마이크를 한 번씩 바꿔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아, 그런지 네, 네,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많이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육 네. 대기자 TV라고 하는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시점에서 처음 봤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괜찮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출연하신 분이 앞에 땡땡땡이라는 전문가 이름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뒤에 직함이 나오잖아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님이시니까 최고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김bun영 교수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 쳐놓은 부분들이 체크 포인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랑 관련해서도.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요 체크를 했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 조회수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요런 컨텐츠들이 하나하나 사실 읽어야 될 텍스트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정보에서 빠져나와 봤어요. 컨텐츠가 이것만 있진 않겠지. 자, 그럼 이 채널을 한번 봐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미디어 리터러시가 작동하는 겁니다. 컨텐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컨텐츠 안에서 다루고 있는 사실 정보들의 사실성 여부를 따져가기 전에 지금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작동하려면 빠져나와서 이거 어느 채널에서 다룬 거지? 이 채널은 어떤 성격이야? 이거 믿을 만한 채널이야? 어떤 성격의 채널이야?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딱 봤더니 이 대기자라는 게 대신 물어봐주는 기자에서 대기자더라고요. 뭘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기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의 모든 것, 선배 부모의 자녀 교육 이야기, 공부 동기 공부법 조언, 코로나 시대 자녀 교육법 조언, 입시 변화를 한눈에 일타 강사들의 공부법 조언 나오죠. 자, 여기까지 딱 보니까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이 채널이 어떤 성격의 채널인지? 그렇죠. 아까 위에 있잖아요. 교육 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기자. 이 기자분이 일타 강사를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일타 강사를 얼마나 많이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못 만나죠. 근데 기자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소아 청소년 정신과 교수님 아무나 가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죠. 본인이 환자여도 만나기가 힘듭니다. 대기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다음에 정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보 이 컨텐츠를 미디어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일단 그 컨텐츠에서 빠져나와서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채널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서 교육 대기자 TV는 어떤 데야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사실은 전문적인 곳이라면 그것을 이제 소개해주는 어떤 홍보 기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리뷰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 에듀스토리에 나왔는데 엄마를 위한 유튜브 채널 교육 대기자 TV 인기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컨셉의 유튜브 채널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분이 교육 전문 기자인 조선에듀의 편집장이라는 거, 그래서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마련한 채널이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어요. 메타 정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사춘기 반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었던 그 정보로 인해서 찾게 된 그 컨텐츠가 위치하고 있는 맥락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메타 정보들을 이렇게 눈덩이 굴리듯이 모아가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검색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검색 잘한다고 주변에서 굉장히 정평이 난 사람인데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해오거든요. 제가 잘 몰랐던 것도. 근데 이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알아야 되겠다.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 NFT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근데 내가 잘 모른다. 그럼 계속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하는데 전문적인 정보들 계속 얻어서 내가 읽어야 될 거를 한두 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거꾸로 수업 이런 것이 처음에 막 나오고 그랬을 때 저도 그 개념을 잘 몰랐을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 제가 50개의 글을 뭐 이미 읽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다음엔 전문가를 찾아서 그분이 쓴 책도 찾아보고 강연도 찾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일부는 정보 리터러시인 거고 일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제가 제 대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합니다. 자, UC 버클리 대학교의 도서관에 있는 웹정보 평가 가이드 이거를 좀 번역을 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 대학들도 조금씩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바로 도서관이 담당해야 할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까지는 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 실제 이제 원문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떤 종류의 자료이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그래서 글을 쓴 저자가 권위가 있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목적. 해당 자료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그 그룹의 독자들을 의도하였는가? 전문가를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을 의도한 것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출판과 형식, 어디서 출판했는지, 어떤 매체로 출판됐는지, 처음부터 인터넷에 출판됐는지 아니면 책으로 누가 출판한 거를 소개하는 어떤 블로그 리뷰 같은 것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원저자는 누구였지? 이런 것들 알아봐야 됩니다. 적합성, 내가 조사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느 정도 적합한가? 어느 범위에서 적합한가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내 목적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보의 효용성을 따지는 것 이런 것도 정보 리터러시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쌓아놓고 허덕허덕하는 건 리터러시가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딱 읽어야 되고 10개만 출연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정보 리터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출판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작성된 것인지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용과 참고문헌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저자는 누구를 인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누구 편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건 제가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근데 그 김북영 교수님 잠깐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글 같은 그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김북영 교수님 인터뷰는 되게 좋은 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뭐 그 누가 공들여 만든 거를 막 여기서 흉보려고 가지고 온 건 전혀 아니고요. 소리 이제 또 좀 잘 들리시죠? 네. 근데 이 김북영 교수님이 쓰신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10대 놀라운 뇌, 불안한 뇌, 아픈 뇌. 저도 사서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 김북영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되게 죄송하네요. 자꾸 계속 이 교수님 말씀을 드려서. 근데 이게 훌륭한 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메디컬 옵저버라고 하는 의학 전문 인터넷 신문에서 이 책이 나왔다는 걸 리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만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전체 그 세계 발달장애 학회 이런 데서도 회장인가 부회장인가를 하고 계시는 되게 훌륭하신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책도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할 때 꼭 읽어보시라고. 왜냐면 의학 정보들이 또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해서 되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확증 편향 경계해야 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6이라고 하는 게 어느 쪽에서 보면 6인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9로 보이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에서 내가 정보를 얻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내가 정보를 얻었는데 이 정보를 내가 공유할까 말까.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특히 저는 부정적인 거는 좀 안 하고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근데 누가 이게 싱크 전략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T는 true, 사실인가? 뭐 기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H를 도움이 되느냐, helpful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도움이 되느냐, 쓸모가 있냐. 그냥 알면 재밌긴 한데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굳이 공유해야 되겠어요? 라는 뜻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게 인터넷 환경을 또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인스파이어링. 뭐 영감을 주나요? 뭐 몰랐던 건데 막 머리를 탁 튀게 해주나요? 그럼 공유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 뭐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그다음에 꼭 필요한가요? necessary. 뭐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도 좋더라고요. kind. 친절한 거. 똑같은 정보라도 좀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게 있고 막 누구 막 흉보고 막 나 잘난 척하는 그런 정보들인데 똑같은 정보라도 좀 친절한 말로 이런 건가? 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 미디어 환경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좀 선정적인 보도와 공유에 내가 동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그 정보 리터러시의 연장선상에서 그 정보가 아날로그 정보도 있지만 디지털 정보가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도서관이 해야 되는 역할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링크를 좀 들어가 보시면 영국 도서관 협회에서 인터넷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찾는 6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팩트체크 전문 인터넷 신문사인 뉴스톱에서 제가 여기 그 대표님을 언론진흥재단에 무슨 회의하러 갔다가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때 한참 청소년 대상의 그 팩트체크 대회 이런 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만나시더니 학생들한테 좀 쉽게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는 뭐 정보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게 좀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러저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찾아봤더니 세상에나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딱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꼭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소개했어요라는 말과 함께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썼지만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는 이런 컨텐츠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여기 혹시 도서관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정보 리터러시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보다도요. 돈을 거기다 쓰지 마십시오. 도서관에다가 팩트체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준 거. 그래서 링크를 따라서 어느 학교에서든 어느 기관에서든 접속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교육 자료를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교 교육, 평생 교육이 실제로 지원을 도서관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찾는 방법이 일단은 뭐 신뢰할 만한 소스를 찾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나오니까요. 뭐 심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문가냐 아마추어냐 군중이냐 생산 주체가 누구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뭘로 해 먹으면 좋을까 이거 꼭 전문가한테 얘기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냥 뭐 옆집에 계신 분이 더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리 옆집에 그 국제관계 전문가가 사시지 않는 이상은 그분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군중의 의견이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면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맥락이나 뭐 동기 편향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 5번째가 되게 좋았는데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검증하고 보강해라. 내가 읽어야 될 목록의 풀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료 검색에 시간과 공을 들여라.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지점입니다.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를 모든 시민의 보편적 역량으로 길러야 한다.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도서관은 무엇을 어떻게 구축하고 지원해야 할까요? 그래야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도서관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대학의 도서관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 작은 도서관들이 지역사회나 학교와 어떻게 연결을 해서 또 평생교육기관과 연결을 해서 이런 디지털 정보의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발 비슷한 거를 여러 기관에서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것 같은 세금 낭비가 없다라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자문하고 그러면 이제 저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자료 좀 그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 되게 많고요. 또 비슷비슷한 전문가들이 이 자료 만들고 저 자료 만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각 기관의 미션과 관련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래서 차별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계로 좀 들어가서 보면 정보의 정확성을 따지는 것, 이게 정보 리터러시입니다. 그런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완전한 정보가 있어도 그러면 이건 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거지? 이런 불완전한 정보를 어떤 미디어가 막 퍼나르고 있는 거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건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의 정확성을 따지기 위해서 최선의
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적용하는 건 정보 리터러시지만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그래서 미디어로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중심에 두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능적인 리터러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능을 당장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메타적인 거라는 거. 한 걸음 떨어져서 조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게 길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헷갈리죠. 요즘 많이 헷갈리는 게 미디어가 도대체 뭔가요? 저도 한 학기 내내 강의하고 나면 교수님 미디어가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되게 허탈했는데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학자들이나 이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는 분들도 미디어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미디어라고 하고 이 미디어는 저 미디어랑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정의들이 굉장히 뒤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디어가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요즘 많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정의를 내려준 분들이 이분들인데요. 이제 여기 인용을 했죠. 이게 쿨토이즈, 멀천트 뭐 이런 분들이 2011년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 전에 또 이제 먼저 나왔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림이 조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영어는 지우고 한국말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 대상 기기예요, 기기. 스마트폰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 줌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는 어떤 그 기술이 하나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게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맥락입니다. 환경. 인터넷이 미디어다. 소셜 미디어가 미디어다. 뭐 메타버스가 미디어다. 그럴 때는 이 맥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기가 있어야, 단말기가 있어야 맥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도 미디어라고 하고 컴퓨터도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뜻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디지털 기기 이것도 하나의 미디어 종류다. 라는 거. 그다음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공존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한테 좀 많이 익숙한 건 텍스트, 컨텐츠 개념입니다. 광고가 미디어다, 영화가 미디어다, 뉴스가 미디어다, 뭐 책이 미디어다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들이 뭐 사회 공간의 맥락으로서의 미디어, 그래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가 미디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뭐 어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의 온라인 공간이 미디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미디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뭐 가르친다, 아니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내가 좀 작동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미디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만 좀 명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왼쪽에 있는 보고서는 작년에 10월에 굉장히 급하게 이슈 리포트를 썼었던 건데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 중이죠. 근데 저도 뭐 어떤 뭐 컴퓨팅 사고, 뭐 프로그래밍, 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적인 관점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과정 개정되고 있는 논의를 한참 지켜보다 보니까 이러다가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디로 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교육부와 함께 좀 작업을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정리를 했고 이럴 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링크에서 내려봐 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공부를 할 때쯤이라고 하는 건 25년 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미디어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은 사실 조금 더 최근에 쓰게 된 말입니다. 근데 그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뭐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제 지도 교수님이기도 한 데이비 버킹엄 교수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책을 쓰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결국 미디어 교육의 결과물로서 학습자들이 갖춰야 될 역량을 뜻한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문해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언어와 기호를 다루는 섬세한 능력들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이 말로만 다 정의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미디어 교육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다른 건가요?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아니 똑같은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용되거나 대체되는 것이 많다는 거. 근데 그 밑에 제가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썼는데 이건 보고서에서 제가 직접 가져온 거거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을 말하면 믿을 만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시고 제발 전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전 종교가 없지만 자, 사실을 말하는 미디어에도 편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사실을 골라서 선택해서 이것을 아젠다로 내세웠기 때문에 편향이 있는 거예요. 편향은 나쁜 게 아닙니다. 편향은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미디어에도 편향이 있다. 저도 편향이 있습니다. 저 미디어 리터러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환경교육도 중요하고 생태교육도 중요하고 뭐 인권교육도 중요할 텐데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저도 편향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이 접하는 미디어 메시지에는 어떤 편향이 담겨 있는지, 그 편향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걸 자꾸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함의를 가져서 우리 세상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건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리터러시는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답을 좀 얻은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강의를 들었는데 질문은 많이 생겼는데 답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저희는 질문하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탐구의 자세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비판적 탐구와 자세 일반이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탐구와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저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2007년에 전미 미디어 리터러시 협회라고 하는 네임리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마다 학회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원리를 2007년에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코어 프린서플 갖고 다 내려받을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출처 있잖아요. 여기로 가시면 제 블로그로 링크가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싹 다 번역해갖고 정리를 했어요. 물론 전체 다 번역한 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만. 거기 보시면요. 이 미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협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원리를 6가지로 도출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오리지널하게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의 정말 아버지, 할머니급에 해당하시는 그 많은 교육자들,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 그다음에 어떤 뭐 단체, 학자 이런 분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여러 나라를 아울러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캐나다 사람도 기여를 했고 미국 사람도 기여를 했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도 기여하고 있고 근데 거기 아직 한국 사람 이름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런 전통을 내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우리가 받고 받아들이고 생성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대체해 주는 것. 너 그렇게 생각했지? 당신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라고 대체해 주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뭘 해줘야 되냐면 학생 스스로 어떤 사람 스스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 기술을 공유해줘야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지 컨텐츠 하나에 대한 판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이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그 질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 그 밑에 있는 건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그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 탐구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비디오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영화도 만들어주고 책,
그다음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 자료들을 만들어서 패키지로 줘야지 선생님의 말씀 하나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 아닌가요? 특히 뭐 좌파의 산물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핵심 원리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것을 가려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팩트를 말하고 있는 미디어라고 해서 편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 단체에서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인용해서. 자, 그래서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란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우리가 뭐 퀴즈도 좀 해봤고 뭐 확증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나의 필터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보 자체를 가려내는 것은 정보 리터러시지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미디어 리터러시는 뭘 하는 건가요? 다시 이제 와보겠습니다. 미디어는 세상을 다시 보여주는 자기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기제가 있습니다. 그걸 재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담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여기 담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집단의 가치가 들어있는 말이 담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옛날에 예를 들어서 6.25 사변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고 6.25 동란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고 6.25 전쟁이라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사변, 뭔 일이 나긴 났는데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런 가치가 들어간 말. 그 다음에 좀 더 객관적으로 역사가들이 전쟁이라는 말로 정리하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붙일 때는 그 명명에 집단적 가치가 반영된 거라는 거. 이건 팩트예요. 그렇죠? 6.25 사변이라고 말하던 당시에 누가 6.25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좌파라고 욕을 먹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판적인 담론 분석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말을 가지고 이 대상을 설명하려고 할까? 더 좋은 말은 없을까? 그래서 대안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뭔가 멋진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말이 필요하다면 그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미디어 교육이라고 했을 때보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을 땐 미디어가 말을 하지. 맞아, 미디어는 말을 해. 근데 왜 그렇게 말하지? 너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 아니면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미디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왜 미디어 리터러시 하는 분이 국어교육과 계신가 그랬더니 국어교육이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어교육에서 그런 걸 잘 안 했어요. 라고. 자, 해야죠, 이제부터. 그래서 비판적 리터러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독다독이라고 해서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나오는 웹진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또 존경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계시다가 지금은 그 자유의 몸이 되셔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황치성 박사님께서 글을 좀 몇 가지 쓰셨거든요. 누가 이 미디어 메시지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라. 라는 이제 글을 쓰셨는데 요 이미지가 좀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황치성 박사님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으니까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제가 질문. 자, 미디어가는 말을 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다음 정치인들의 말 등등이 있는데, 저도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데, 어떤 분이 트위터에 올리신 거라고 하는 거를 어떤 다른 분이 옮겨가고 이게 바이럴이 된 거예요, 약간.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서 이걸 봤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지웠습니다. 왜 지웠냐면 저는 특히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소셜미디어에 있었던 걸 인용할 때는 내 게시판에 타임라인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 공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인 공개였는지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지인 공개로 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타임라인에서 보긴 했지만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그분 이미지까지 프로필 이미지까지 싹 다 지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볼게요.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지금 장애인의 교통편의 따옴표 했죠. 인용한 거예요. 이것을 이유로
시민의 일상 따옴표였어요. 이건 말해진 사실들이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한 거죠. 그런 표현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죠. 자, 이것이 볼모로 잡힌 게 아니다라고 이 트윗을 날리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껏 오히려 반대로 비장애인 시민의 일상을 핑계로 장애인 시민의 삶이 볼모로 잡혀온 거다. 제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맞아, 뭐 박수 쳐달라 뭐 이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래 트위터 메시지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본인의 이 사회 속에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뭐 이거보다 더 센 말이 있으면 그걸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라고 이제 그 두 문장으로 말하기 이게 좀 되게 중요한 연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공감한다면 저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이 말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의 어떤 삶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건 이런 말에 대해서 숙고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 누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꼭 이 트윗을 날리신 분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 말에 동조하거나 공유하려고 할까? 이 말을 듣고 반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반박을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자료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진짜 누가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이렇게 말을 했네? 여기에 또 정보 리터러시가 작동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좀 메타적인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메타적인 것만으로 당장 어떤 기능이 실행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미디어로 말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재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이분이 하고 계시죠.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이유로 시민의 일상이 볼모로 잡혔다라고 말한 미디어의 말을 보고 그게 아니다.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하고 이분은 대안을 내세우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 담론 생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죠. 제가 너무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면 영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막 이런 그 서양의 그런 미국 뭐 이런 데만 자꾸 얘기를 하고요. 프랑스, 독일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대만을 좀 다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내려받아서 여기 출처가 있습니다. 요즘 구글 번역기의 실력이 제가 보니까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만 말로 되어 있는 걸 한국말로 한번 번역을 시키고요. 물론 한꺼번에 문서를 다 돌려주긴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 셀에 있는 거 하나하나 돌려야 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 다음에 대만 말로 되어 있는 거를 영어로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적어도 두 가지 나라 말로 하고 그 두 나라 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리터러시가 있으면 훨씬 접근을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대만 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예 포기를 했을 텐데 요즘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용기를 좀 갖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요. 대만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중에서도 국어 교육과정입니다. 이게. 그중에 기술 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중간에 보이시죠? 그 위에 보시면 기호의 사용과 의사소통 표현이라는 거 보이시죠? 또 맨 아래에 보면 윤리적 실천과 시민의식이라는 게 보이시죠? 도덕교육과정 아니고요. 국어과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대만에서 국어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핵심 역량을 진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 제가 보니까 쭉 적어도 3가지 항목 정도가 대만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좀 추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본 건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쓴 것 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 소양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술 정보 및 다양한 미디어를 잘 사용하고 관련 윤리 및 미디어 문해력을 길러 사람과 기술, 정보 및 미디어 간의 관계를 분석, 식별 및 비판할 수 있다.
이게 길러야 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제가 넘어가서 저기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민둥어라고 하더라고요. 대만 중국어를. 그래서 민둥어 미디어의 내용과 영향력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과학기술 정보의 기본 역량을 통해 민둥어를 배우기 위해 미디어 자원을 찾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정보를 굉장히 언어와 연결시키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저기 고등학교 한번 볼게요. 다양한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민둥어의 학습을 심화하고 미디어 정보의 읽기 및 비평의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 윤리 및 기타 생활에 대해 기타 쟁점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고 미디어를 배워서 미디어가 종착점이 아니고요. 과학기술 정보로 나아가는 게 종착점이에요. 그렇죠? 그 밑에 윤리적 실천과 시민의식의 노란색으로 쓴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민둥어를 사용하여 공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저 여기 보는데 좀 저는 가슴 뛰더라고요. 한 나라의 국가 교육 과정이 이렇게 품격이 있을 수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자 문화권이어서 더 와닿았을 수도 있는데요. 윤리적 관행과 사회적 책임을 길러 환경 보호 및 사회의 공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알매 미덕을 알고 선행을 실천한다. 제가 여러분은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썼죠. 어떤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요. 알매 미덕. 여기에 왔어요. 미디어보다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벌추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안다고 하는 것은 미덕이 있다. 왜냐하면 알아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뛰어서 이렇게 대만 국립사범대 미디어 리터러시 전공하는 저희 친구가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을 한 거를 막 페이스북에 전해주면서 대만 너무 훌륭하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보고 막 영국의 학자, 뭐 다른 나라 학자들도 막 좋아요 누르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이 제일 앞서가나 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지향하는 바를 또 보여주는 다른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하고 싶었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런 걸 하는 것이다라는 걸 만들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분이 한국에도 한번 그 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엘리자베스 토만 그 센터 포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비영리 기관이죠. 미국에 있는 거기 설립자이신 분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개념 5개를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거를 할 때 왼쪽에 있는 건 미디어를 이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미디어로 생산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에 있는 키워드들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서 미디어 생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의 미디어 메시지들은 이익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뭐 돈을 버는 목적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도 있죠. 그다음에 내재된 가치나 관점을 갖는다는 거. 동일한 메시지도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수용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모든 메시지는 구성이 되고 저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저자가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나름대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학적인 규칙도 있고요. 언어적인 규칙도 있고 사회적인 규약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실행할 때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질문 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잘 정리를 해서 다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5개념이 있다는 건 또 이제 어떤 강의에서 5개념을 좀 짚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요.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동의어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디지털 기술의 도구적인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 조절이라든가 뭐 과의존 방지 그다음에 윤리적인 개인의 윤리 차원으로 축소되어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캐나다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면서 그것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굉장히 디지털이 아닌 것이 되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때는 좀 높은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낮은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 뭐 컨텐츠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높은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해서 네이버 포털은 뉴스를 배열을 하고 있나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를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들이대는 것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높은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오개념에서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한 그거 자체는 그 자체로는 필요한 거지만 그거 자체가 미디어 리터러시는 아니라는 거.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를 유튜브 리터러시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이 곧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 그러니까 교사 연수에서도 그렇고 어떤 뭐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미디어가 뭔지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이 유튜브 리터러시라는 이름,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도 제작이라든가 활용 중심으로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캐나다의 분류에서는 낮은 수준, 뭐 그게 수준이 낮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디지털 기술을 어떤 차원에서 인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본다면 좀 낮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인 것처럼 강의가 돼서는 안 될 텐데, 그런 것이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가에 대한 강의는 이제 저 그만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것이 아닙니다라는 강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도 좀 했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건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이제 보고서들이 나와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영상 중심이었을 때, 디지털 사회가 중심이었을 때,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건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번째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미디어 문화. 그다음에 우리의 미디어 문화를 들여다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나 게임 이용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일종의 식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인공지능의 식량 이런 청소년들의 소통과 놀이 문화, 놀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디지털 플레이, 디지털 놀이 이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에선 중요하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 그들의 디지털과 실세계에서의 평판, 디지털 환경에서 이들이 처하는 위험과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기 위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가로 열고 성인들에게도 필요할까요? 그런데요.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맨 밑에 따옴표 저널리즘은 사실을 말하지만 좋은 미디어가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 없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넘어가서요. 제가 뭐 관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의미 이해하는 거를 좀 예시로 든 게 있는데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그 트위터 예를 들어가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충분히 그래도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비판적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미디어가 만들어낸 어떤 언어들 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미디어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문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단지 사전적인 의미를 확인해서 이게 무슨 말뜻이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 그거는 정보 리터러시.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삶 속의 텍스트가 된 미디어 재현을 이해하는 비판적 의미 이해와 성찰의 과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사회의 맥락 속에서 생겨난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들, 누구한테는 재미있는데 누구한테는 아픔이 되는 말들도 있죠. 그것이 만들어내는 유머와 혐오의 미묘한 의미 효과를 분석하고 성찰하기 위한 출발 지점에 우리가 놓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리터러시의 진화라는 책도 제가
번역을 한 책인데 원래는 읽기 쓰기의 진화라고 번역을 했다가 사람들이 리터러시라는 말을 잘 모를 때 근데 좀 책을 2판을 낼까요? 절판을 할까요? 하고 출판사에서 물어봐서 아직은 좀 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판을 내면서 제목을 원래 제목을 찾아줘서 리터러시의 진화라는 책을 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7장에 비판적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텍스트의 코드를 해독하고 의미를 생산하고 텍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세상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고려하면서 텍스트를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비판적 리터러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큰 목적은 사람들이 사회의 능동적인 설계자이자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적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적 리터러시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 챕터를 쓰신 분은 호주의 학자시거든요. 주로 어린이들하고 작업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얘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비판적 리터러시를 발휘하는 그런 수업 장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장난감 카탈로그도 보고 음식물 포장지 보고 주변에서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일상의 텍스트들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어린이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소년과 소녀들, 출판사가 어린 독자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적 사실들, 그런 문법과 어휘들을 잘 이게 맞나? 라는 걸 고려할 수 있는 비판적 리터러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리터러시, 기능적 리터러시를 넘어서 비판적 리터러시는 텍스트를 읽고 사용하고 감상하는 법만이 아니라 텍스트의 문제를 제기하고 왜 이렇게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다르게 쓸 수는 없었나요?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해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4가지 자원 모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 넘어가서 사회 비판적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미국의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교육 이론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2언어 학습에 대한 연구를 하신 구티에레스 교수께서 하나의 어떤 개인의 실천을 가로지르는 발달이 횡적으로 수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계속 발전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는 성장 모델로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횡단적으로도 사람은 발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몰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3분 안에 일단은 끝내고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이 나오면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2018년에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과 함께 이제 수업에서 쓸 수 있는 자료로 국어 시간에 쓸 수 있는 교사학습 자료로 이제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 왜냐하면 이미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광고 분석하는 거, 뭐 영화 만드는 거, 뉴스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의 의미를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었었던 게 있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뒤에 있는 건 저기 그 자료들에 있는데 이게 호주에 아까 제가 호주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비판적 리터러시가 있어야 미디어 리터러시가 될 수 있다는 거.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렇게 반영됩니다라는 거. 한번 보실까요? 3학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뭘 배워야 하냐면 여기 노란색으로 한 거 볼게요. 언어가 주제에 대한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자, 6학년 한번 보실까요? 학생들은 언어 특징과 언어의 패턴이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보도하는데 주어를 생략했다면 주체를 감추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그다음에 언어 특징과 이미지를 어떻게 선택해서 사용했는지 보여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디어 리터러시에는 선택과 배제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여기 설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따가 좀 질문들 이제 좀 하실 텐데 그 질문에 응답하시면서 제가 채팅창에다 드릴 테니까요. 간단한 어떤 그 설문 같은 게 있고요. 이제 본인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 한번 해보시고 맨 마지막에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데 맨 밑에 있는 질문에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은 그냥 채팅창에다 놓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더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가 작년에 되게 우리나라에서 불거졌던 게 OECD에서 피사 국제학업순위도 비교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꼴찌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점수로 꼴찌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디지털 문해력이었어요. 여기 바닥권 연합뉴스 보도 나온 거 보시죠. 근데 아이들이 어떤 걸 했냐면, 여기서 피사에서도 놀란 거예요. 한국 아이들 원래 읽기 성적 좋은데 왜 이러지? 근데 어디가 떨어졌냐면요. 여기 나오죠, 왼쪽에. 한국의 학생들의 읽기 성적은 높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뭐가 떨어지냐면 사실과 의견을 판단하는 능력이 그냥 저조한 것도 아니고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은 높고 교육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기능적인 거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이 빨간색 보세요. 학교에서 정보의 주관성이나 정보의 편향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OECD 평균은 54.5%인데 한국의 평균은 49.1%. 여러분 통계할 때 0.1%만 떨어져도 얼마나 그 차이가 큰 건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면서 한국이 여기 꼴찌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미국은 막 여기 있고 막 근데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꼴찌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원본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디 있어요? 이제 여기 노란 데 있어요. 자, 여기가 자 이런 걸 통계에서 뭐라 그러죠? 아웃라이어라 그래요. 패턴에서 벗어나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 그러니까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디지털 소양을 높여라,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쳐라 이런 말을 국가가 나서서 주문하게 된 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한번 망신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럴 때 학교에서 안 가르쳐서 그랬다. 상관성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그림 한 장이 1000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했고, 물론 이 사람은 그림을 얘기한 게 아니라 도표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마샬 맥루한이 얘기했던 뭐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께서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되게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하는 건데 아까 그래서 대만의 예, 그다음에 핀란드의 예를 지금 들어드리는 건데요. 핀란드는 현상 기반 멀티리터러시 학습이라는 것을 교육과정에 전면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멀티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핀란드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활용해야 되고 정보 출처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발표하고 공유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평등과 공정, 웰빙과 안전,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적극적인 시민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국어과 교육과정에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때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탐구해야 된다. 주제 중심 학습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주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후 환경의 위기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상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사회 현상, 과학 현상 이런 거.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 영역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미디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미디어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서 사회가 변할 것인지 사람들이 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실컷 얘기하고 나서 그래도 애들은 책을 봐야죠. 뭐 어렸을 때 뭐 스크린 많이 보면 되나요? 자꾸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발 좀 헷갈리게 말씀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기호로서 바라보니까 문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한다고 아까 아인슈타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말을 하는 방법, 이미지가 미디어 안에서 말을 하는 방법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실컷 본데 이미지는 안 보고 계속 거기서 아니면 이미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만 자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회학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문해교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글 열심히 배운 거 중요하긴 한데요. 보편적인 개인의 심리적인 기능으로서 강조하는 그런 기능주의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의미의 이데올로기적인 특성과 가치 편향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디어 안에서 의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네
끝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많이 몰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